얼음장 같은 물을 맨손으로 얼음에서 해요.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은 북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북한 사람이 아니고 조선 여성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여성들이 받는 그 인권 침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버이날은 그 엄마 아빠 네. 이 두 분을 다 챙기는 날이잖아요. 네. 북한은 또 이제 어버이날이 없고 어머니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날이 있어요. 어머니 날. 아빠 날은 없었어. 11월 달에 있었던 그 거예요. 어머니 날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했던 때가 2012년이잖아요. 2012년 김정은이 등장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제정한 날이 어머니 날이에요. 아 그래요? 어머니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한생토록 잊지 못할 어머니가 있기에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온 나라의 가정들은 이 꽃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님께 드리려고 아름다운 꽃들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이꽃송이로 대신하기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미도운 아들딸들의 축하 속에 밝게 웃으며 기쁨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심지어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공휴일이 굉장히 귀합니다. 맞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북한에서 공휴일이 아니에요.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탄생일 정도가 공휴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설날. 무려 어머니날을 김정은이 공휴일로 지정을 해놓은 거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매년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는데 그걸 또 공휴일로 했으니까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11월 16일. 그 어머니 날이라는 그 날이 제정된 게 아빠들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하는 고생에 비해서 많이 인정을 못 받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당연한 줄 알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정을 해줬다고 하니까 환영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 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이란 나라가 처음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여성 인권 선진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성 인권 선진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이 열강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여성 참전권 언제 제정되는지 아십니까? 1928년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 안 했어.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 인권 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경마 경기에 말 안 했는데 뛰어 들어갔어. 여성에게도 참전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1928년도에 겨우 여성도 참정권을 얻게 됐고 미국은 1920년에 겨우 여성 참정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46년 이전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46년도에 남녀 평등법을 동아시아 최초로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되게 빨리 만들어. 그리고 1990년도에는 가족법에 가정생활에서 남편은 아내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평등한 것이 사회주의 이상의 국가다. 시작은 그랬는데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그 시작이 왜 그렇게 됐냐면 김정숙이라는 모델을 봐야 돼요. 김정숙은 항일혁명을 김일성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 번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김정숙이 김정일을 낳고 어쨌든 다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을 그때 당시 조선의 어머니 막 이래가지고 막 선전 효과를 써먹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그때 뭐 한쪽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혁명가들이다 막 이러면서 김정숙을 엄청 띄웠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또 됐을 거예요. 노래도 생겼어요. 여성은 꽃이라네. 그때는 막 무슨 꽃이라네.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다 됐어 진짜. 거의 북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여성 인권을 제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노래는 그 이제 쌀이 나무 한가치는 꺾이지 않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꺾지 못하리. 맞아. 그 노래도 여성들도 모두 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수도 이겨낸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 그래서 잘한다. 여성들이 진짜 잘하신다. 그래서 그때 벌써 해방 직후에 엄청 왔어요. 맞아요. 아니 저는 북한이 완전히 남존여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들도 좀 사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북한 아빠들은 여보, 당신, 누구 엄마 이렇게 안 해요. 야, 잣더리 가져라. 야, 물 떠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3, 4살까지는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던 거예요. 유치원 갔다 오면서 야, 가방 받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앉혀놓고
엄마 이름은 누구야?라고 알려줘서 제가 4살 때 엄마 이름을 아, 알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한테 존댓말을 해요? 저희 엄마는 항상 누구 아버지 식사하십시오. 누구 아버지 뭐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항상 조선시대 여자처럼. 그게 완전히 뿌리가 박혀가지고 사실 세계는 이러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지 않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약간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길거리에서도 때리는 걸 봤고 심지어 수영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다른 코치님이 저희 코치님들 중에 제일 예뻤거든요. 정말 모델급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런 분이랑 사는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몸을 막 날리면서 그 코치님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밖에서 집 밖에서 수영장 안에서. 어머. 본인이 바람을 피신 거예요, 남편분이. 어머. 근데 와이프가 격파장이네. 네,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혼장을 내미냐고. 그래서 와서 프로컨트 선수였거든요. 막 몸을 날리면서 때려서 그분이 이렇게 기소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처벌 안 받아요, 그거? 없어요. 어머. 믿기질 않는다. 그러니까 제도는 이런데 김정일 시대에 특히나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이런 말 말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여자 소리가 좀 세다 이러면 아유 저 집은 정말 저렇게 그릇 암탉이 깨진다고. 우는 거 봐. 뭐 여자 셋이 모이면 구들장이 깨진다는 거. 보이지도 못하게 하고. 아침에 여자가 찾아오면 일이 안 된다. 맞아.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남자들이 집안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바람을 잘 펴요. 그래서 바람을 폈어. 동네마다 그런 아저씨들 있다. 많죠. 근데 같은 동네 아주머니랑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랑 이 아주머니랑 아는 사이라서 동네에 나와가지고 막 머리채 잡고 저희 다 봤어요. 싸웠어요. 네. 그런 거 근데 많이 봐. 싸우는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 어쨌냐면 자기 와이프의 이렇게 팔을 잡아 끌면서 그 바람핀 여자를 이렇게 발로 한번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저 봐라 남자는 바람 펴도 자기 와이프밖에 모른다. 남자는 바람 펴도 자기 와이프밖에 모른다. 속에 남자다. 속에 남자다. 남자는 바람 다 용서돼? 용서해줘야 된다. 뭐야? 이게 우리 동네에 다 이렇게 떠들었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남자는 그냥 그런 위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성의 사회 참여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되면 법적으로는 다 평등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남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평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 여성도 사회 활동을 해서 경제력을 갖게 해야지 해방이 된다. 이래서 사실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여성들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을 갖다 어디서부터 해방시켜야 되냐면 가산노동부터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되냐면 보육시설, 심지어는 식당 있죠. 공동식당, 반찬공장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초기만 해도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특히 천리막 운동 때는 노동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성들을 딱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72년까지 북한은 그나마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1972년부터 주체 서양을 얘기를 하면서 통치를 위해서는 옛날 봉건 유교 이념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수령이 전체 나라를 가족에 비해 가지고 수령이 가부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 인권이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에서 사실은 여성 인권을 언급할 수 있는 뭐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처참해요.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김정은 이후에 무언가 꿈틀꿈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요. 몇 가지 사진들을 보면 일단은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여성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뭔가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조짐이 있는데 사진 몇 장 준비했거든요. 보시죠. 어머 둘러싸여 있네요. 이게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김정은 여성 중대를 직접 찾아가서 촬영한 사진인데 다른 남성 군인 장교들과 찍을 때는 김정은이 일정 정도 거리를 뒀어요. 대열도 구성을 했고 뭔가 이 프레임 안에서 찍었는데 이 여성들과는 그냥 정말로 밀착해서 둘러싸여 있죠. 여성들의 표정을 보면 물론 연출한 것이겠으나 여성 중대들이 굉장히 김정은에 대해서 감동하고 김정은이 행복해하고 있는 표정을 아니 짓고 저 있죠. 정도면 락 가수 팬들한테 둘러싸인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사진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2016년도에 찍힌 사진인데 다 여자네요? 예, 6차 여맹대회 참가자들이랑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김정은이 줄곧 이렇게 여성들의 모임에 관심을 갖고 행보를 보인다라는 증거고요.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15년도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여자 축구 선수들을 김정은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가. 야, 이건 의외다. 이거 이건 진짜 의외죠. 의외다. 위대한 신과 가까운 수령이 축구 선수들 오는데 직접 마중 나간다? 북한에서 엄청난 이랬던 적 건데? 없어요. 처음으로 김정은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집권 초부터 2012년, 2015년, 2016년, 2020년까지 꾸준히 여성들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선대 지도자들과는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트렌드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매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상당히 많이 자주 이용을 해요. 이제 남편들도 가사 일을 좀 도와라. 미디어로 뭐 이걸 홍보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미디어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미디어로? 뭐야? 왜 쏴봐? 시래주 말 같지 않아? 너무 싫다. 시래주 말 같지 않아? 때리라요! 더 때려보라요! 이젠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코스는 비슷하다. 우리도 죽여라. 순간군중이 뭐 굴이 바쁘다고 쪼가면 남편한테 부엌일 또 맡기지 않나? 또 작업복 벗어놓으면 제때 빨아주기라나? 야, 바쁠 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전에 근무교대 때 내 손으로 동자질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아니, 그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 어디 한번 갈라져 살아보자는 거야. 예? 남편 귀한 줄 느껴보라는 거요. 진심으로 뒤치기 전엔 누이 집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남자들이 설거지 안 해요. 잠바 자기가 입은 걸로 봐선 본인이 나갈 것 같아. 본인이 나갈 것 같은데? 모자까지 썼어요. 모자까지 썼어요. 본인이 나간다는 건데? 내 자존심. 뭐야? 북한이라고요? 요즘에 남자가 이런 거 많이 앞치마 나와요. 처음 자, 봐. 요즘인가 봐요. 네. 오, 진짜 많이 바뀌었네. 바뀌었다. 뭐 등교도 도와줘? 세상에. 미안해, 속하니. 우리 바쁜만 했다. 그럼 나 먼저 준비할래요. 빨리 가. 나가요. 한술 좀 먹으라. 아, 바쁜데. 술 먹고 가라. 저렇게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많이 바뀌었다. 저런 걸. 완전히 바뀌었네. 여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아니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고작 그냥 10년 차인데 이게 사실은 북한은 아무래도 저런 드라마도 당에 그 정신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맞아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바꿔라 하고 지시하는 우리가 거네.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진짜. 딱 이 네 편의 드라마를 보셨어요? 2001년도 가정이라는 드라마, 2013년 우리 이웃들이라는 드라마, 그 마지막에 두 번은 2019년 황철의 여인들, 2022년 이제 드라마 수명이 다 됐어. 한 드라마인데 요즘 남편이 저랬으면은 정말 기겁하고 보는 내용이 세대 주말이 말 같지 않지? 왜 쏴봐? 시래주 말 같지 않아? 시래주 말 같지 않아? 제가 우리 저 곽정화 팀장님한테 세대 주말이 지금 말 같지 않지? 그러면은 우리 곽 팀장님이 저보다 회사에서 직급도 위거든요. 저한테 무슨 인사 조치가 될까 할 정도인데. 현명한 정말 제가 소름 돋게 봤는데 요즘 김정은 등장 이후에 요즘 드라마 보세요. 특히나 2022년 드라마 보면 수명이 다 됐어. 그 제목도 뭔가를 좀 우리 남편들의 수명이 다 됐다 하는 거 시사하듯 남편이 앞치마도 하고 이제 북한은 원래부터 맞벌이를 했으니까 야 너도 고생하는데 야 나가보라 일 없다 좀 먹고 가라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 남자들보다 지금 북한 남자들이 맞아요, 더 좀 맞아요. 자상한 모습들을 일부러 좀 이렇게 비디오로 노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양 같은 경우에 남전여비 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꽤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면 과거에는 여자들이 앞뒤로 애를 맞아, 업고 맞아. 막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빠들이 한 명은 여기 업고 한 명은 안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졌어요. 한국 드라마 영향이 제일 큰 것 맞아, 같아요. 드라마 영향이야.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를 보면서 큰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막 얼마나 잘해줘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막 자상하고 쿨하게 잘해주고. 남자들은 또 맥락도 많이 맞아. 김치로 막 맞잖아요. 무슨 짓을 했길래. 추격이지.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아빠들이 집에서 담배 피웠어요. 담배 맞아, 피우고 뭐 담배 애들 피웠어. 갓난애기 있는데도 담배 피우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아서 남자들이 나가서 담배 피우고 북한도 그러는구나. 네, 밖에 이제 나갈 때는 애기들 업어주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도 바뀌고 있지만 북한의 지금 아들과 딸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들과 딸. 네네. 그 딸의 이제 자녀의 역할인데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뭐 자녀가 특출하게 뭐 좋은 대학에 가지 않는 이상 그 자녀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대물림으로. 그런데 지금 북한에 나온 선전 영상에 보면 김은심이라는 양의 주인공을 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직업이 뭐냐면 트럭 운전사예요. 네. 10톤 트럭에 차량 길이면 뭐 10m 되는 김은심 덕문의 가족은 여기 림탄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운전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커가는 딸들을 보면서 이따금 한숨을 내쉬며 섭섭해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집안에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 대 이렇게 딱 아들 대신해서 자동차 운전하겠다. 앞으로 경험이 끝까지 과거 원심 기대 받아보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성이 직접 평양에 가서 연설도 하고 김정은이 직접 치하하면서 이런 여성들이 애국의 길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근데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운전하는 건 어때요? 자유롭게 그 운전을 많이 하나요? 북한에서는 운전면허 따기가 쉽지 않아요. 인민보안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걸 가지고 가서 시험 기간에 또 가야 되는데 남자들도 솔직히 운전면허 따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권력기관과 이 알력관계가 있어야지 그거를 또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는데 여자가 딴다고 생각해본 거는 저도 좀 놀랍긴 놀라워요. 여자친구 있었어요? 저요? 네. 저는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어떻게 사? 아, 돈 주고 사는 걸 알아요? 북한에는 운전면허증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시험 안 보고. 시험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자한테 어떻게든 그 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운전면허 시험 자체는 어때요? 난이도가 어려워요? 힘들어. 운전면허 시험 우리처럼 이렇게 가서 이제 진짜 오토로 컴퓨터로 치고 뭘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수기를 써야 돼요. 수기를 써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통 상황이 뭐 이렇게 국도가 막 나 있고 고속도로 있고 하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시험은 있어요. 수기 시험. 그냥 북한에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운전면허를 운전하는 것만 따는 게 아니고 수리까지 해요. 맞아요. 수리까지 해요. 맞아요. 운전이 힘든 게 아니고 안 돼. 왜냐면 수리가 제일 힘들어. 카센터가 잘 없어. 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자기가 수리를 해야 돼.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아야도 나 혼자 바꿔야 되고. 김인심이 영상에서 보면 직접 타이어도 다 바꾸고 순도 다 해요. 차 수리를 할 때면 그는 자기가 림산차 운전사가 될 결심을 하던 그날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요즘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는 운전면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남성들을 거느린 맞아요. 여성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이 많아. 김정은 시대 이후에 많이 등장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참 얘기했었던 김여정 부부장도 있고 현송월 부부장도 있고 이설주 씨도 뭐 대표적인 사례고 굉장히 많죠. 이제는 그의 딸 김주혜까지 백발의 군 장교들을 거느리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인사 한 번도 안 하잖아. 인사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왕족이라 이거. 김주혜 한 번도 이렇게 인사한 적 없어. 근데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태생부터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렌지죠. 백두혈통이 아닌 사람 여성분이 혹시 그 간부가 된 사람은 없나요? 있어요. 날카로운 지적인데 백두혈통이 아닌 여자 중에서 김정은 시대 때 정말로 백두혈통 버금가는 간부 자리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희 외무상입니다. 남북회담, 북미회담 국면에서 최전선에서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오, 버스. 근데 북한 여자라고 하기에 되게 세련됐다. 처음엔 통역했어요, 최선희가. 웬일이야. 근데 통역을 너무 잘했대요. 센스 있게. The Korean Peninsula is in the state of touch and go situation due to the U.S. hostile policy on DPRK. 오. 중국어도 하니까. 와. 오늘 만나고 다 왔고. 야, 완전 김정은이랑 완전 친구처럼 앉아있어. 완전 최측근이에요. 와. 같은 차를 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며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 출신이고 정말 그 혁명 1세대 자녀들만 간다고 하는 미산중학교도 나오고 또 베이징에 건너가서도 중국어도 공부한 다음에 엘리트네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트 코스를 이제 쭉 거치면서 쭉쭉 승승장구를 했는데 굉장히 독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실제 이제 그 미국 대표 측과 영어로 인터뷰라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네이티브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평양 외국어 학교에 다닐 때부터 영어를 통달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일단 무식하게 외우자. 교과서를 들고 이제 통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하긴 좀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를 들고 운동장을 뛰면서 큰 소리로 다 외운 거예요. I'm a boy, you are a girl 하면서. 옛날 영어다, 옛날 영어. 그리고 이제 정말 이분이 여자로서 기가 세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은 2004년도에 육자회담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김계관 그 당시 이제 그 북한 측 담당이죠. 옆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측에서 김계관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아이고 참 오늘 인상 좋으십니다. 라고 하니까 최선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인상이 지금 회담이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어머.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인상만 그리고 줘서 뭐하냐. 미국 측 옆에도 통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잘못했나 봐요. 박차고 나면서 이딴 회담에서 나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박차고 일었어요. 그걸 봤을 때 정말 대가 센 여인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통역 똑바로 알아 이거는. 김정은이 이 최선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일단 훌륭한 통역사이자 훌륭한 참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2019년 김정은이 최선희랑 현송월이랑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남성 간부들을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이 여성 2명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남성 간부들에게는 이것 봐라. 이 여성 2분이 니들보다 낫다. 라는 메시지도 준 거고 김정은이 어쨌든 남녀 따지지 않고 일 잘하는 여성이면 들어쓰겠다. 라는 메시지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최선희 외무상이 등장하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를 롤모델로 삼고 원어비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테다 하는 애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의 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사촌 언니 같은 경우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여성 간부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군 복무도 또 하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죠. 북한도 사실 예전에는 뭐 슬기로운 여성상, 위대한 여성상 이러면 맨날 말로만 하고 말로만 들었지. 글씨로만 하고 책에서만 보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음악하던 여자가 리솔주 같은 여자가 뭐 영부인이 되고 또 뭐 음악하던 여자가 뭐 또 중앙당 간부가 되고 현성월. 이렇게 현성월 씨 같은 경우는 그 경우고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선희 씨처럼 뭐 외무성의 외무상이 되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 저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나도 언젠가는 저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자부심도 또 여성으로서의 꿈을 가질 수 자부심도 있죠.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2020년에 노동신문이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해요.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배출된 여성 박사 수가 350여 명에 달한다. 라는 노동신문 보도가 202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 10년이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집권부터 지금까지예요. 넓게 보자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한 이후에 여성 박사들이 많이 북한 역사상 최대였다라는 걸 노동신문이 스스로 자랑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개발했다며 평양기계종합대학의 조수경 박사 사례를 자랑했고 40년 넘게 날씨를 연구해온 기상수문국의 신명옥 박사 예보원인데 여성 박사들의 구체적인 분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노동신문이 매우 디테일한 인물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이들 중에 아마도 제2, 제3의 최선희도 나올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사실 과거와 다르게 뭐 고위 간부도 많지만 요즘 북한에서 전문직 여성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가 봐요. 아, 여자 의사가 이 수술을 집도했구나.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하지. 병원에 실려온 지 300여일 만에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제발로 일어나 태어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지외과. 이름 더럽다. 사지외과가 뭐야? 아우, 청와병원 사지외과였는데 왜 기나요?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다던 어린 처녀의 소생을 위해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온 성윤이다. 운전사. 요즘에 버스 운전수들 맞아요. 많이 버스 나와요. 운전사 많아요. 택시 기사도 많고. 궤도전차. 뭉퉁한 궤도에 여자가 몰고 오는 게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다 신기해서 바라봤습니다. 난 누가 뭘 하겠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이제 20년을 더 산데도 변함없이 궤도전차 운전사로 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온 그는 공장이 영예를 떨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했습니다. 경의하는 청구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무병무탈하여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러고와 신녀를 다 바치고 계십니다. 그 러고와 신녀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선전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 노동이나 주변적인 일을 하다가 지금 막 전문직을 많이 하는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 소위 우리나라처럼 사자 직업이 선망되고 있나요? 남한이랑 북한의 인기 직업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셨을 때 북한에서 의사 직업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북한은 아무래도 사회주의니까 엄청 주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남들보다 2배는 주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 월급의 2배 정도는? 회사원보다? 네, 회사원보다는. 북한에서 의사 월급은 저 같은 선수보다도 낮아요. 맞아요. 2,500원이에요. 2,500원이에요. 저는 선수 때 제 월급이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2,500원이면 북한에서 계란 3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계란 3알. 진짜요? 그러면 선수는 6알, 의사는 3알. 계란만 사면 한 달에. 선수는 2알 더 먹을 수 있어요. 야, 계란 한 판이면 몇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거야? 재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직업. 맞지.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좀 스페셜한 싱크로나이즈 같은 걸 가르치는 선생님. 선생님. 왜냐하면 아이들이 뇌물을 많이 갖다 주는 순서대로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또 저희 레슨 받을 때 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 서서 레슨 받는데 뇌물 제일 많이 받은 애가 재능과 상관없이 제일 앞에 있어요. 저희 아빠가 뭔가를 갖다 주면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요. 의사도 그러면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직장에서는 2,500원밖에 못 받는데 대신 집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따로 담배나 쌀이나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요 또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있어요.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역시 성형이야. 역시 성형. 저희 친구 엄마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집이 어느 순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도 어느 날 학교 왔는데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 엄마가 쌍꺼풀 수술 전문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병원에서는 불법이라서 안 해주거든요. 그 도구들을 가져다가 집에 아예 침대를 딱 베드를 깔아놓고 집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면 한쪽이 얼마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맞는 게 저희 이모가 저희 집안에도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래, 근데 의사면 다 병원 해요. 안에 약품이 없으니까 밖에서 저희 이모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쌍꺼풀 수술해줬거든요. 돈이 되니까.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뇌물을 돈으로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쌀로 달래요. 쌀로. 왜냐면 그때 쌀이 좀 귀하다 보니까 차라리 돈 말고 쌀로 달래요. 북한은 돈이자 곧 쌀이거든요. 그래서 쌀을 30kg를 갖다 줬더니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을 사실 시험 과목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시험 과목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알려줘요, 문제도. 야, 대박이다. 저희 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유나야, 그냥 일부러 너 시험지에다가 빨간 점 하나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작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내 왜냐면 시험지다. 네,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그때 당시 100불만 줘도 시험 성적 다 조작해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월급이 너무 낮고 뇌물이 그렇죠. 흥행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더 많이 벌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 직업이 최고죠. 변호사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이제 보위부라고 하면 또 여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 같은. 그렇죠. 뇌물 제일 많이 받는. 보위 같은. 보위부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못 봤어. 왜? 저희가 황해남도 보위부 인원이 7, 8천 명 됩니다. 근데 여성이 4명? 있긴 네 명 있군요. 있으면. 네, 그것도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은 무슨 절차를 밟아서 올라간 건 아니고 남편들이 순직으로 돌아가시니까 맞다. 바로 그냥 그럴 이제 때. 가야 하네. 그런 사례가 있지 절차를 밟아서 보위부 요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 어디 있겠지만 저도 못 봤습니다, 솔직히.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 같아요. 보위부라는 이런 것은 여자들은 북한에 또 이름이 있어요. 여자들 입이 가볍다고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오빠가 가벼운 거 같아. 북한에서 말이야. 북한에서. 한국에서 방금 이런 얘기 못하지. 북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자들이 그런 말 안 듣었어요, 다? 아이, 저도요.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정말. 난 두덧댔는데 나만에 와서도 두드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치. 서로는 북에서는 북에서대로 혼나고 여기 오면 여기 와서 혼나고 여기서 또 앉아서 혼나고. 네. 어쨌든 여성들의 지위가 북한에서 좀 이렇게 변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이 북한에서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세대주. 네,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여자들이 실질적인 가장이 됐고, 왜냐면 북한 남자들은 공장이나 제도 시설로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나라 경제가 망하면서 공장이 문을 닫아도 남자들은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매일. 생산을 못 하는데 월급을 못 벌어요. 그러면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애들은 키워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밭대기를 읽어서 나온 작물들을 갖다가 장마당에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장마당이 북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공식화됐어요. 김정일 때까지는 불법했는데 김정은이 공식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자는 스위스에서 공부해서 민주주의 의식이 있어서 그렇다. 전혀. 장마당을 지금 없애면 북한 경제가 돌아가질 다 않습니다. 굶어 죽어요. 북한의 경제 체제는 장마당 자본주의예요. 장마당의 문을 닫으면 북한 기저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 예로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하도 장마당에서 북한 돈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다 달러로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초에 이 달러라이제이션 현상 때문에 달러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한번. 그러니까 역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의 달러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주들이 사실 돈 벌어서 당에 상납도 하고 윗사람들 상납도 하고 뇌물로 주고 하는 건데 이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역피라미드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 때 다시 달러를 푼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야겠네. 수급이 안 돼서. 그 말인즉슨 장마당이 없이는 북한 경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장마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북한에선 여자라니까요.
맞네요. 그러니까 위상이 올라가죠. 여자죠. 여자가 가장이니까.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데 제2의 경제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성들의 역할이 부각되는데 제가 북중국경에서 직접 장마당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있거든요. 오. 근데 자세히 보면 네 대를 펼쳐놓은 건 다 여성이에요. 네. 도대체 시장에 장사하는 남성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성들밖에 이 장마당에 지금 사람들이 없고 뭐 북한에서 실제로 그 시장 나가서 돌멩이 뿌리면 다 맞는 건 여자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자가 많은데 뭐 북한 경제 사범의 80%가 여성이라고까지 할 정도니까요. 경제 사범. 지금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장마당을 통한 여성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 돈줄을 쥐고 있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남전 여비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때였으니까. 조선시대 때는 여자는 상업활동은커녕 집 밖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여성들은 상업활동이 가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시겠지만 거산 김만덕이라고 해서 네, 김만덕.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상업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부를 쌓았어요. 그때는 제주도 여인들은 예외 없이 육지에 못 나와요. 나오는 순간 철컹철컹이야. 근데 그때 정조 때였는데 마침 그때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근데 조선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보낼 쌀이 없었던 거야. 거기에 김만덕이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 곡간을 열어가지고 다 제주도민에게 나눠줍니다. 정주가 고마웠겠죠. 뭘 원하냐 김만덕아. 근데 김만덕이 뭐라고 했냐면 한양에 가서 임금님 얼굴 한번 뵙고 난 금강산 여행하고 싶다. 정조가 들어도 약간 어이가 없지만 고맙잖아요. 유일하게 허가하겠다. 김만덕 올라와서 내 얼굴 보고 금강산 여행 한번 가봐라. 정조네. 멋있어요. 역시 정조네. 정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돈줄을 쥐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이 되는 나라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겠나 모르겠지만 히말라야에 있는 은둔 왕국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은 일처다부제예요. 부인 한 명에 아빠가 많은 거예요? 아빠가 여러 명. 그리고 가장이 죽죠. 딸이 이제 재산을 물려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힘이 없어.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왜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야, 그건 어떻게 엄마 손 따라가나? 아니 그래서 아예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그래서 이제 그 부탄 사람들의 여권을 보면은 두 번 반복을 해요. 푼소라고 하면은 푼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권에는 성과 이름을 같이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도 제 주변에도 봐도 요즘은 일처 담제가 있어요? 아니 일처 담제가 있어요? 아니 경제력에 반해서 또 경제력에 반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냥 여성분들이 가장인 집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북한에서도 여성분들이 그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뭐 남자들 살아가는 거는 북한 남자들 사는 거는 여성들 덕분에 사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여성들이 없어서 북한은 또 망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북한 남자들은 또 이렇게 집에만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갖다 주는 것만 못 갖다고 하는데 갖다 주는 거 못 갖다고 하면 다 죽어야지 뭐. 그렇지. 그러면 그때 김씨 체제는 없어질 수도 있죠. 아, 그럼 북한 여성분들은 어떤 일을 또 주로 하면서 돈을 벌어요? 장안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는 대부분 어떤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행방이라고 하는 장거리 장사꾼들 있죠. 이런 분들이 등에다 뭘 지고냐면 정어리, 이면수 뭐 이런 해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긴 내륙 지역이라 해물 보기가 귀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와서 팔고 가는 분들이 있고 해령으로 제가 오니까 거기는 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요거 속눈썹 연장하는 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하면 그게 우리나라 들어와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정말 기상천외했던 방법은 뭐냐면 말보로 고양이 담배를 집에서 만들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한 15명의 여자가 쫙 앉아갖고 커튼을 쫙 쳐놓고 그러면 누구는 전문 밀고 누구는 전문 자르고 누구는 전문 포장하고 그래서 말보로 박스 고양이 담배 박스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껍데기가. 이거 안전원들이 이런 보이본 동지들 있잖아요. 그 집 딸들하고 연애를 치면서 다 봐주더라고요.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가짜 담배가 북한하고 중국에서 판친다. 저희가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몇 년 전에 미국이 문제가 났더니 미국의 유명한 모 화장품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당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압수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 기업이 동남아에서 속눈썹 재료를 납품받아서 본인의 화장품 브랜드를 납품해서 수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베트남산이라는 속눈썹이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까지 취했던 때라 결국 그 화장품 회사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맞았어요. 어머나. 그게 바로 해령에서 만들었던 그 속눈썹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이때는 참 여성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대부분 불법적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담배 뭐 불법 제조도 하고 왜냐하면 장마당에 가서 내가 뭘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근데 이런 분들이 뇌물을 오지간히 줘야 뭐 동사무소 직원이나 수사. 이런 분들은 또 와서 단속을 해요. 허가 받았니 안 받았니? 안 받았다고 하면 돈 뇌물 받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뇌물 받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뭐는 자꾸 보이려고 하는데 보이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허가를 못 받으니까 합법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랑 번갈아 가면서 아빠가 중국으로 비법 도강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저희를 보고 엄마가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아빠가 저희를 봐주시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해삼 그리고 전복 이런 거 다 마른 거예요. 해삼 같은 경우도 그냥 너무 귀하다 보니까 진품을 다 가져가려면 양이 부족하니까 그 가품을 쇳가루로 이렇게 가품을 만들고 아니 해삼이 가품이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해삼? 그 해삼을 이렇게 언감자가 있어요. 그거 가루내가지고 또 해삼처럼 된 틀이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넣었다가 딱딱하게 굳어주면 꺼내면 거기다 이제 쇳가루를 살짝 묻히면 그게 또 해삼이 돼요.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짝퉁도 많구나. 황해도도 짝퉁 많았어요? 저희 쪽에서 짝퉁이 제일 많은 거는 개성 고려도장이에요. 제일 짝퉁이 거기서 제일 많이 생산돼요. 북한산 가짜 도자기 사기 엄청 많았어요. 남북관계 좋았을 때. 그게 다 거기서 만들었구나. 네. 아무리 멋진 패션과 화장품으로 북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는 어렵겠죠. 사실 일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 화장품이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워킹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 키우는데 패션, 화장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실질적인 워킹맘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북한에도 이제 워킹맘들을 위한 육아 혜택이 있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워킹맘들한테 육아휴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북한에도 육아휴직이 있다. 산전 60일, 산후 180일, 합쳐서 240일. 8개월간 법적으로 북한의 법정 육아 휴직이 8개월이 보장이 됩니다. 유급으로요? 네. 와. 북한은 100%. 100%를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성들이 출산 휴가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승진 이런 데서도 좀 누락이 되고. 근데 북한에서는 출산 휴가 이후에 어떠한 조건 없이 그대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뭐 직장 내 승진에도 불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여럿이면 노동시간 단축 혜택을 받습니다. 북한의 표준 노동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셋 이상이면 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성들한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사회주의면은 동등하게 남녀가 일을 해야 되니까 육아는 뭐 타가소나 이제 사회에서 다 책임을 져야 원래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북한도 원래 그걸 아마 지향을 할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떤지 모르죠. 그래서 북한도 타가소 유치원 다 있어요. 그래서 보내긴 하고 또 무상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이 아니지. 이게 선생님들이 뭐 무상이라고는 하는데 선생님들 일단 보수가 적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적에 다닐 때만 해도 어쩌냐면요. 우리 엄마 만나가지고 우리 친정엄마가 뭐 어디서 왔는데 뭐가 좀 필요한데 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천을 몇 필 떼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뇌물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줘야만 애를 또 잘 돌봐주거든요. 그리고 밥이 점심이 안 나오니까 집에서 도시락 같은 것도 싸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또 거기서 거기가 그러네.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뭐 민간 어린이집도 생기고 집으로 이제 보육교사를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애들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는 가는데 뭔가 안전하고 뇌물이 아니고 애들 점심도 제대로 먹일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김정은이 시도한 뭐 여성들을 위한 정치 이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 씨?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너희도 사회의 주력이니까 각인을 시켜갖고 더 많이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약간 검은 속셈이 아닌가 싶고 여성 복지가 아니라 이건 여성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위해주니까 너희도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해라. 이런 식의 홍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장마당이 이제 비활성화가 되면서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못하고 다시 옛날에 그 여자를 천대하고 그러던 시기로 다시 돌아오다시피 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런 복지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뭐 일을 해야 복지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 처음 수립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진보적이었거든요. 사실은 1972년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 여성의 법적, 제도적 권리들 다 동등권을 보장해주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봉건적인 가부장기를 통해 가지고 그 주체사상과 더불어가지고 또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성 인권이 후퇴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도적으로는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그 두 번째로는 장마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배급 체계가 붕괴됐는데 거기서 그 경제 주체로서 실제 그 세대주로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그 여성들한테 순종적인 역할을 갖다 강요해서는 아마 북한 정권도 지탱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북한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2.1명은 낳아줘야 북한 체제 인구가 유지돼요. 근데 북한 여성 한 명당 1.9명밖에 안 나요. 근데 북한에게 있어서의 자본은 인구밖에 없어요. 노동력이 떨어지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저출산율이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당분간 여성들의 주의 향상 정책은 계속 선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실제 북한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김정은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사실 살펴봤지만 그 허상과 실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직접 사진 보시면서 야 북한의 여성이 이렇구나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저 꽝꽝한 강물에서. 저희도 저렇게 빨래했어요. 그래도 장갑이라도 꼈다. 우린 장갑도 없었어. 한번 빨래. 저 얼음장 같은 물을 맨손으로. 얼음에서 해요. 이게 물이 없으니까 물이 겨울에 귀해요. 다 얼잖아. 겨울에는 물 길러 물이 정말 남은 죄요. 물이 있겠어. 왜 이렇게 제대로 저게 그렇게 오래된 사진이 아니죠 또? 네, 제가 화질이- 불과 한 4년 전 정도에 코로나 이전에 촬영을 한 건데 저 사진을 찍을 때 당시 온도가 영하 30도 정도 됐어요. 근데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더 추인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저 강물에서 빨래를 하면서 손을 호불어가면서 그렇게 빨래했던 모습도 있고 또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여성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만난 어느 북한 주민이 실제 있었는데 그 증언을 듣다 보니까 이건 정말 북한의 인권이 너무 열악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은 북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북한 사람이 아니고 조선 여성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여성들이 받는 그 인권 침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 가운데 뭐 패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화장품 뭐 이런 얘기 주로 했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 김정은이 진짜로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성들의 삶을 한 번쯤은 좀 되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오늘 김정은의 여성 정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뭐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많이 깨졌는데 그래도 이제 나라를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같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여성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네요. 네. 북한을 14년째 인신매매 최악의 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강철원 대표님, 네. 북한의 여성 인권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뭐 저희 어머님도 계시고 또 여동생도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죄가 사실은 너무 크지요. 우리가 너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은 그 남녀 평등권을 주장을 하면서 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제 노역의 평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형법상 이제 어떤 그 법 적용을 할 때에도 여성의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임산부를 처형한다든지,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실에서 여성들을 이제 고문할 때 남성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고문을 하는데 거의 이제 성고문에 가까운 이제 그런 고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운하수 악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김정은을 이제 보좌하는 악단이죠. 그 악단인데 이설주가 관련돼 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11명의 악단을 다 처형시켜 버렸어요. 20대 이런 분들을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마구 쏴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인신매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은 이제 북한 여성들의 인권도 보장 안 해주고 생활도 보장을 안 해주는데, 근데 중국 내에서의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14년 동안 최악의 인신매매 이런 상태로 지금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탈북 여성 인권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오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북 여성들이 탈북할 때 중국에 친인척이 있거나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여성들은 불법 입국자가 되고 불법 도감자가 되고 불법 월경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 또 북한의 브로커들이 여성들 돈벌이 수단으로 탈북을 시키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대로 인신매매에 노출이 되고, 또는 이 여성들 쪽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나는 여성이고 사람이다라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성들이 그냥 정말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앞으로도 현재형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디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탈북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 나오게 되면 중국 공안에 신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공안은 이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북한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북한 보위부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라는 게 완전히 그냥 그 인간의 그냥 모든 걸 쥐어짜는 이제 고문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고문이 끝나게 되면 이제 교화소나 이제 수용소로 가는데, 이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이제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는 게 낫지. 북한에 끌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용을 해서 소위 중국의 악독 브로커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이분들을 갖다 인권 유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탈북 여성들이 잡혀서 북송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는 북송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 즉 북한 주민, 북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에 잡혀간 탈북 여성들을 감금을 시키고 너희 중국에 왜 탈북했느냐? 또 중국에 가서 종교를 접했느냐? 남한 사람을 만났느냐? 또 중국에 가서 너희가 팔려다녀서 중국 놈을 만나니까 좋더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희낙낙거리면서 여성들을 감금을 하고 교화형을 처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실제 중국에 나와서 잡혀도 중국 공안기관에 신고한다가 아니라 북송되는 위험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차라리 인신매매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같은 여자로서 되게 화가 나고 답답한데 오늘 이반갑 이 자리에요. 인신매매 과정을 이야기해 주실 분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다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한 김다혜입니다. 저는 그 두만강을 건널 때 그 중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왔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를 당해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 저희가 이만갑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했는데 네. 진짜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24살 때 친구랑 같이 이제 두만강을 브로커 없이 건넜어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딱 오니까 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 옆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찾아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집에 찾았어요, 별장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엄청 이렇게 점잖아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조선말도 하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를 딱 보더니 너네 북한에서 왔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니까 저희 보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가니까 도문이라고 북한 그 남양이 바로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갔는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여자 두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긴 중국이니까 말하지 말고 저분들은 중국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40일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하러 오더니 너네 여기 계속 있다 나면 잡히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하나같이 우리 돈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이 아저씨 차 타고 떠났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국 그 도문 쪽에는 조선굴도 있고 중국인데 남양이 앞에 그 북한 남양이 보이니까 여기가 그런 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한족굴만 있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를 인신매매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인신매매고 하나는 저희 보고 이제 그 노래방이나 뭐 술집 같은 데 가야 된다. 안 그럼 너네 북한 바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아저씨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는 갔어요. 그 약점을 잡히니까 네. 다시 가면 죽을 것 같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된 게. 네.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막 4만 원, 5만 원 막. 4만 원이라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은희 씨? 한국 돈으로 하면 막 600만, 800만 그냥 환율로 따지면 막 어떤 때는 좀 내릴 때도 그냥 거의 그냥 막 1,000만 원씩 파는 것도 있고 그냥. 다희 씨, 네. 다희 씨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800만 원, 700만 원에 네. 사람을 팔고 사는 게.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강철환 선생님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 내부는 인신매매는 없습니다.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과 마주한 국경 지역에서 이제 중국의 브로커들이 이제 수요를 약간 좀 이제 북한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북한 내 브로커들이 이제 그들을 깨워가지고 중국에 넘기는 거죠. 아니 그래서 24살에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착한 곳은 어디였나요? 후에 보니까 이제 산동 제남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이제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아무리 잡혀갈지언정 거기에서 그렇게 팔려가고 싶지 않아서 막 아파트 꼭대기에 거기에서 한 명을 이제 떼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남자 3명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떨어지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것보다 그게 싫었는데 그래 그 친구도 못 떨어지고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약을 먹었어요. 중국에도 그 집에 살면 가정집이니까 이제 약병이 있는데 그걸 약을 턴 거 다 먹었어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면서. 뭔 약인지도 중국 끓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 약을 다 먹었는데 막 먹으니까 한참 있더니 그냥 막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너 죽으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그 브로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더니 막 토하게 하고 뭘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살긴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 팔면 얘들이 분명 돈을 받느라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팔려가서 이제 다 같이 연락을 해서 도망가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한 명 한 명 저희를 다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인민폐 막 몇만 원씩 주고 파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집이 그 창고 같았어요. 북한보다 더 못 살더라고요. 중국에 팔려고.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냥 길만 봤어요. 어디를 어떻게 보고 이제 달아나야겠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팔려가 안 돼서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물건처럼 팔려갔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중국에 온 게 아닌데 이럴 거면 북한에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지만 이제 내 1차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에 도망을 시도했어요. 네, 터랍에 있는데 보니까 돈 250원 있더라고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거 250원 줬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중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쥐고 딱 나가지고 앞에 봤는데 어떻게 다행히 그날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손인데. 그래서 막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네. 달려가서 타니까 뭐라 어디 가냐고 물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건 이제 도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아무튼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50원 다 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가는데 이제 한 1시간 나오니까 시내 같아요. 그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아, 여기 도문에 우리가 왔을 때는 중국을 없고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래가지고 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라 하더니 전화해요. 어디다 전화하는지 몰랐는데 조금 있더니 경찰이. 어머 세상. 근데 거기가 하도 천이고 이제 제남이라는 게 그런 데니까 경찰이 왔는데 사실 그때 무섭지 않더라고요. 아, 나 이럴 거면 잡혀가 말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경찰이 딱 내리더니 이제 그 택시 보고 뭐 둘이 뭐라 하더니 가래요, 택시를. 그러더니 저보고 차에 타래요, 경찰차에. 한참 가더니 그 경찰서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런데 딱 들어가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리고 잡혀가면 그 아프고 그런 걸 당연히 알지만 에이, 이럴 거면 잡혀가는 게 낫겠다고 있었는데 이제 오죽이나. 네, 근데 경찰이 한창 있더니 자기네끼리 나를 보면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하지 언제 넘길까 생각하나 했는데 좀 있더니 가세요. 그래서 싣고 가는데 보니까 좀 가더니 농약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가서 내리래요. 그래서 왜 내리라는가 하니까 내리면서 이제 그 형사가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 걸 뭐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쥐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돈이에요. 야, 저는 20만 원 정도면. 감동이다. 잘 몰랐네. 그러니까 뭐 넘기고 뭐하고 번거롭고 그냥 일자리 구해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 뭐라 하더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제 그 중국에도 아가씨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 집에서 떠나가지고 고아들이랑 이런 애들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농약회사라는 게 이제 아가씨들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일하면 뭐 애도 못 낳고 막 이런 막 약이 완전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고 일을 하라고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세상에. 야, 정말 진짜 그래도 은인 만났네. 진짜 다행히 감사해요. 좋은 사람 만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경찰이 그 공항에 너무 운이에요. 야. 자, 중국에서 그렇게 잡혀서 있을 때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북한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탈북할 일도 없었고 하니까 그 너무 엄마 생각이 나서 아프고 막 이러면 막 엄마 때문에 막 엄마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에 계속 이제 울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TV를 봤는데 이만갑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1부부터 이제 200부까지 제가 다 봤어요. 이만갑을.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나도 이제 빨리 돈 벌어서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나도 아니, 저렇게 살고 싶다. 이만갑을 1회부터 200회까지 다 다 봤다고요? 봤어요. 어떤 해는 보고 이제 다음 부가 이제 일주일 있어야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본 걸 또 봐요. 또 봐. 그러면 그거를 뭘로 본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돈 벌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중국 휴대폰 네. 스마트폰인데 이제 좋지 않아요. 네. 싼 걸로 이제 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채널 이렇게 그 다운 받으면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가 저렇게 살고 있지. 또 그 미국 그 고난의 행군 때랑 말하면 내가 막 일하면서 한쪽으로 보면 울었어요. 막 울면서 또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박은혜 씨랑? 네, 너무
너무 잘 알아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여기. 아, 그러면 제가 되게 좋은 오빠라는 것도 알겠네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런가? 네. 그러면 가혜 씨, 네. 이만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보면서 나도 저런 데 나가서 이제 남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그 탈북의 마음을, 한국행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진짜 시도하면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더 두만강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떠날 때 이제 그 일하는 데 있는 그 식당에 언니가 하루 이제 왔는데 그 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남한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데요 하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브로커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하고 1초 망설임 없이 나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탈북을 결심. 지금 한국에서는 잘 살아요? 제가 한국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네. 가혜 씨에게 좀 여쭤볼게요. 네. 북한에서 여자로서의 삶, 인권 네.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한 끼 그냥 오늘 아침이면 점심거리, 또 점심이면 저녁거리나 생각하지 저에 대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네. 믿어지지 않는 삶을 겪고 오신 분들이고 사실은 저기 앞에 있는 우리 아라 씨나 은하 씨, 뭐 소희 씨 다 예쁘다고 우리가 칭찬하지만 저분들이 겪은 일들은 저희가 정말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